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김하영 교수님이 이제 수식 하나만을 이제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저의 오늘 그 주 목표는 약간 이제 분야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HCI라는 분야가 있고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AI 연구를 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휴먼 AI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주제다라는 이제 인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제 그 톡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AI와 관련된 많은 이제 그 논의들을 보면 이런 그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효율적이고 스케일러블하고 더 똑똑하고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전산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AI는 이런 목표를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HCI라는 분야는 사람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쓸모 있고 쓰기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저희 같은 HCI 연구자들은 그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 자체를 연구를 합니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더 나은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더 쓰기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AI의 많은 논의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사람과 어떤 반대 지점에 있는 컴퓨터의 특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약간 그 반대 측면에서 더 사람과 AI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대1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죠.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하나의 그 사용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유비컴프라든가 IoT 같은 개념도 있고 또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소셜 컴퓨팅, 뭐 크라우드소싱 같은 개념이 많고 실제로 이제 는 굉장히 더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인터랙션 앳 스케일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부르고 저희 연구실이 이제 킥스랩, 카이스트 인터랙션 랩인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인터랙션 앳 스케일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AI 같은 기술들을 더 잘 활용해서 이런 인터랙션 스케일 상황에서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이제 연구 테마로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의 기여를 얻어내서 뭐큰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패턴을 찾아내는 이제 그런 크라우드소싱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도메인 측면에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시민 참여, 뭐 토론 이런 것들을 돕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다 의미 있게 거기서 분석을 하고 마이닝을 해내는 그런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사용자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논문을 하나 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쓰게 해봤을 때 정말 사람들의 어떤 특정 작업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토론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중요한 그 성공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HCI랑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그 인터랙션의 스케일 상황에서 AI가 이제 들어간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그 그 뉴스피드가 동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알고리즘으로 강하게 모더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볼 것 같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내가 클릭할 것 같은 그런 광고와 내용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아직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와서 그게 이제 우리 운전을 대신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알고리즘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버 운전을 하는 그 운전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매니저는 이미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알고리즘이 어떤 손님을 언제 가서 어떻게 픽업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이제 당연히 알파고라든가 체스에서 봤듯이 이제 AI가 사람과 경쟁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뭐 회사들이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디어가 이제 AI의 미래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측면에 있어서 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감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다 보니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 AI 머신이 있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체스를 두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서 이 기계가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체스 챔피언들을 다 꺾고 다녔어요.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네, 이제 실상을 봤을 때에는 이 기계 안에 그 체스 챔피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A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게 지능적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 더 사람의 그 레이어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를 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기계를 이제 메카니컬 터크가 이 기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한 10년 전쯤에 아마존이 메카니컬 터크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AI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제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품질을 검수하거나 할 때 사람의 손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켓을 이제 만들었고, 이 기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이 메카니컬 터크 플랫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AI 연구를 하는데 이런 트레이닝 셋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나 할 때마다 2센트씩 드릴 테니까 10,000명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올릴 수도 있고, 저희가 워커가 돼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시장처럼 이렇게 저희가 워커가 되면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들을 골라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작업의 예입니다. 이미지를 레이블링하는 이제 그런 예고, 이렇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의 기여를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서 형성된 데이터셋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미지네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에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셋들이 이런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별로 이렇게 강조가 되거나 회사들 입장에서 내세우기에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이 막 자동으로 다 하고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먹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노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나온 고스트 워크라는 책에서는 이런 걸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작업을 고스트 워크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플래깅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에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8%가 이런 크고 작은 작업에 실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죠. 그래서 AI가 사실은 여전히 정말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함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제는 이걸 굉장히 대립 구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람과 AI가 뭔가 대립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몇 달마다 딥마인드가 새로운 게임에서 사람을 넘어섰다, 그죠? 아니면 의사보다도 잘한다, 변호사보다도 잘한다, 모든 걸 더 잘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게 뉴스 헤드라인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이제 뭔가 굉장히 우리한테 뭐랄까요, 긴장감과 위기감을 좀 불러일으키죠.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AI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고민도 당연히 의미가 있죠. 중요한데 너무 대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자꾸 이런 알파고라든가 딥블루 체스 상황을 생각했을 때 패배한 사람 챔피언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 싸매고 있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IBM의 딥블루가 챔피언을 꺾었죠. 상대적으로 간단한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좀 재밌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과연 그러면 사람과 컴퓨터가 정말 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떻게 했을 때 과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 테드톡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사람이 혼자 할 때보다 챔피언 정도의 고수와 슈퍼컴퓨터가 팀을 이뤘을 때 훨씬 잘한다.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운데 있는 1등을 한 케이스는 적당한 고수이고 챔피언도 아니고 컴퓨터도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무난한 컴퓨터인데 이 사람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봤을 때 결국에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람과 AI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건지 그 과정을 잘 설계했을 때 결국에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AI 자체의 퍼포먼스나 사람 자체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둘 사이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스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드밴스드 체스는 옆에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놓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이제 체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접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의 많은 목표가 사람을 닮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처럼 걷고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비전은 사람처럼 보고,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람처럼 이해하고, 이제 그런 그 사람과 비슷하게 가기 위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립 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을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과 AI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테마와 연관이 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이제 좀 저는 최근에 진행을 했던 세 가지 프로젝트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먼 AI 인터랙션 그 요소들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다른 그 영역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요리 레시피를 이제 분석하는 툴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보다 양질의 그 해설, 설명, 문제 그 답에 대한 설명을 얻어내는 기법에 대한 연구이고, 마지막은 온라인에서 우리가 챗을 통해서 토론을 할 때, 뭐 카톡방이라든가 슬랙이라든가 이런 데서 토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진행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는 요리 레시피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접근을 만드는 것이 이제 레시피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콜릿 쿠키를 만든다 했을 때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레시피가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스스로 제공을 한 유의미한 굉장히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어떤 재료를 썼느냐뿐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셰프인 켄지 로페즈 아트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아니라 정말 이 프로세스, 그 과정이 정말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럼 이제 저희의 질문은, 그럼 정말 이 수천 가지의 그 초콜릿 쿠키를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좀 이해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패턴 같은 걸 찾아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좀 재밌는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쿠키를 쿠키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아니면 평균의 레시피, 뭐 굉장히 아웃라이어 같은 레시피는 뭐고, 그다음에 뭐 복잡도라든가 순서 요소 같은 것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때는 쿠키를 만드는 정말 펀더멘털하게 다른 몇 가지의 다른 어프로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런 좀 질문들을 저희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그 레시피스케이프이라는 이제 인터페이스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레시피들을 보면서 비교도 하고 브라우즈도 하고 원하는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핵심 요소들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여기 이제 점 하나하나가 다 그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사이에 그 거리를, 그 과정의 거리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여러 개의 블락들이 결국 그 비슷한 어프로치들을 나타내는 클러스터들이고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들이 이제 여기 이제 수백 가지의 레시피를 통해서 몇 가지의 다른 접근이 나타나고, 레시피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 과정의 의미상 멀리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시피 사이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그 디테일한 뭐 이렇게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렌드라든가 좀 통계적인 요소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리힛은 이제 오븐을 예열하는 거죠. 예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놀랍지 않게 대부분의 레시피의 굉장히 앞부분에 그 프리힛이라는 그 액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을 약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클러스터들 사이에 의미적인 비교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쿠키가 굉장히 이른 시점에 이미 완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추가적인 뭔가를 뭐 데코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있는 레시피들이 모이게 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쿠키가 이제 완성이 되는 좀 더 스탠다드한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클러스터들 사이의 차이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그 트렌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있는 좀 스탠다드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POS 태깅을 하고 사람이 이제 거기서 좀 부족한 애노테이션을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각 레시피를 트리 형태로 나타내고, 그래서 트리 사이에 이제 edit distance라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써서 그 트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UI까지 가져오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유형의 그런 데이터가 그 딱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을 가져다 썼을 때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잘 적용되지 않는, 아마 이제 그런 머신러닝 작업을 하실 때 많이 아마 겪으시는 어려움일 텐데, 저희도 이제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사람이 직접 또 애노테이션을 수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봤더니 이제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의 NLP 태거가 49%의 그 쿠킹 액션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수정하는 별개의 또 레이블링 워크플로우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희의 이제 그 사용자가 정말 그 셰프라든가 요리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저 이제 일저자인 그 장민석 학생이 직접 저런 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들고 가서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작업들을 좀 해보세요 시키고, 그랬더니 이제 재밌는 그 인사이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리사들이 좀 알고 있는 그런 핵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툴에 잡히는 게 신기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클러스터의 엣지에 있는 것들이 조금 되게 특이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레시피다라든가, 이런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서머리가 좋았다. 그리고 클러스터들 사이에서는 이 클러스터는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을 제공하거나 명확한 어떤 그러니까 정말 그 거리라는 거에 집중은 하긴 하지만, 설명을 제공해주거나 레이블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접근은 어떻게 보면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거기서 뭔가 머신이 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레시피라는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냈을 때 보다 더 사람 입장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요소들이 마련된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런 클러스터링이라는 머신러닝의 뭐 간단하지만 또 힘든 그런 기법과 더불어서 이거를 보는 그 사용자들이 다양한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클러스터링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이런 면에서 이제 사람과 AI의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사람은 뭐 이렇게 브라우즈를 하고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하고, AI는 이런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데이터에서 주는 데이터적인 그 직관이 합쳐져서 그동안에 이제 할 수 없었던 유형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게 이 툴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실제 시스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온라인 교육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교육 연구를 많이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그 온라인상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을 배우고 싶은데 가서 좀 그 예제 같은 것들 보고 문제 풀면 답도 나오고 해설도 뭐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양질의 해설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조교를 해보시거나 뭐 교수님들 당연히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해설을 사실 안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해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학습자들이 답을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답을 이렇게 넣고요. 그러고 나면 시스템이 이제 뭔가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제 시스템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적절한 설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본 설명에 대해서 이 설명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사용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시스템이 너만의 언어로 너의 설명을 한번 제시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거는 옵셔널하게 자기가 원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더 해설을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셀프 익스플레네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설명이 들어오면 이거를 시스템에 뭐 간단한 휴리스틱 같은 걸 적용해서 뭐 너무 짧거나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 멀티아임드 밴딧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슬롯 머신에서 어디 가서 땡겨야 돈을 가장 많이 버느냐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건전한 용도로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한 설명이 있을 때 어떤 설명을 뽑아서 다음 학습자한테 줄 거냐의 문제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n-1개의 지금 설명이 있는 상황에 새로운 이제 설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이제 암으로 이걸 붙이는 거죠. 붙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아까 이제 사람들이 그 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팅이 이제 그 설명마다 달려 있게 되고 새로운 설명이 들어오면 그 설명에 대해서도 레이팅 정보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밑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폴리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설명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냥 최적의 가장 높은 점수의 걸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계속 사용자들이 들어오면서 언제 더 좋은 설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또 줘야 하고 그것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현재 그냥 하나만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폴리시를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그 톰슨 샘플링을 저희가 써서 이 멀티아임드 밴딧을 이제 푸는 하나의 그 방법이죠. 휴리스틱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학습자에게 줄 폴리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팅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다음 사용자가 왔을 때 이 폴리시에 기반을 해서 뽑아서 던져주는 이제 식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이 저희도 참 놀랍게도 그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스트럭터가 만들어낸 설명과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학습 능률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스트럭터가 직접 해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던져주는 설명을 봤을 때 학습자들이 그 선생님의 해설을 본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학습 능률 향상이 낮았고 여기서 이제 필터드는 아까 저희가 간단한 휴리스틱으로 제거해낸 그냥 정말 잡초 같은 약간 이제 그런 설명들인데 그거를 봤을 때는 능률이 당연히 굉장히 안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계속 제공을 하는 정보들이 유용하게 쌓여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제가 시간 트랙을 잘못했는데 50분까지죠. 제가 30까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람은 문제를 풀고 설명을 제공하고 AI는 이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럼 이제 인터랙션에서는 더 나은 설명과 학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그러면 그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은 이제 온라인 그 디스커션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요즘에는 그 슬랙이라든가 챗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실제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의견을 모으고 요약하고 의견 더 내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복잡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 AI가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제 핵심은 저희가 부르는 이 메시지 서제스천인데 구글의 그 스마트 리플라이라는 그 이메일에 그 지메일에 보면 간단한 답변 같은 것들을 그 내용 이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서제스천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디스커션 내용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시스템이 적절한 그 진행 멘트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보고 지금은 뭐 any more ideas 이런 멘트가 적절하겠다 하면 이걸 골라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 들어가고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 8.5회 정도 실제 이런 시스템이 제공한 그 레코멘데이션을 선택을 해서 실제 대화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77%의 그 진행 메시지 빈도가 향상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결과고요. 여기서도 챗을 이제 사람들이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AI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더 진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그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런 흐름을 거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예 진행자를 대체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그냥 AI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근데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질문이 있던 거죠. 꼭 이게 엔지니어링적으로 가능하니까 해야 된다 보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필요로 할까? 이렇게 됐을 때 더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풀리 오토메이션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더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AI와 사람이 같이 할 수 있게 이걸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저의 생각의 흐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의 그 챌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숨어져 있고 대립적인 어떤 구도를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또 이제 이 큰 주제에 있어서 조금씩의 이제 저희의 탐색을 나타내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더 사람 중심의 이제 AI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립이 아니라 더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과 AI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그 AI를 하는 분들과 HCR 하는 분들이 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휴먼 AI 인터랙션이라는 요소가 어떤 단순히 뭐 어떤 재밌는 주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